요즘 정말 뭐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뉴스 보기도 겁나고요. 너무 급변해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될지 아주 갈팡질팡한 그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8.15 모니터 출연하셔서 매뉴얼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나스닥이 마이너스 3%가 4회 이상 그 하락을 하게 되면 공황이 시작이 된다라는 이런저러한 이론을 말씀하셨던 그 조던 김장섭 내일의부 저자님이시죠. 그리고 JD 부자연구소 소장님이고요. 다시 한번 모시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JD 부자연구소 유튜버 조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기회 아주 유튜버로 전직을 하셨어요. 네, 8.15 모니터 때문에 네. 시청자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뭐 많은 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의 그 매뉴얼 투자가 무엇인지 알겠지만 또 모르는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매뉴얼 투자법은 그러니까 뭐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떤 그 매뉴얼을 통해 가지고 그 대응할 수 있는 그 주식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법들을 마련해 놓는 거고요. 그 아주 기본적인 거는 평소에는 그 세계 1등주를 그냥 사서 보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1등주 같은 경우는 한 23년간 보유를 그냥 했을 때 한 뭐 매년 한 25%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고, 공황을 피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공황을 피할 수 있는 법이 하루에 마이너스 3%가 뜨면 일단은 그 공황이 아닌 경우는 전부 팔고 TLT라고 해가지고 그 미국의 국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를 사서 갖고 있다가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면 다시 세계 1등주, 그러니까 TLT를 팔고 세계 1등주를 사고 또 이제 세계 1등주를 갖고 가다가 만약에 공황이 이제 닥쳤다라는 거는 공황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마이너스 3%가 4번 이상이 뜨면 저는 이제 매뉴얼 상으로 공황으로 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그 이미 이제 처음에 마이너스 3%가 떴을 때 다 팔고 TLT를 갖고 있다가 그러다가 공황 같은 경우 약간 특별하거든요. 그때는 양적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 TLT 같은 경우가 이제 채권인데 채권이 좀 떨어질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주식을 팔고 TLT가 많이 올라가다가 그래서 이제 그때는 주식을 팔고 채권을 샀다가 채권을 다시 팔고 그 환율 투자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공황의 끝은 언제냐? 그 공황의 끝은 마이너스 3%가 2달 연속으로 이미 시작이 됐다면 2달 연속으로 마이너스 3%가 안 떴을 때를 공황의 끝으로 보고 그 다음 달에 거래일 그 2달 다음 달에 거래일 첫 거래일을 그 공황이 끝났다고 보고 그때 1등주 투자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매뉴얼 투자법의 아주 근간입니다. 네, 일단 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좀 풀어서 조금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일단 매뉴얼 투자라는 거는 일단 내가 그 나스닥 세계 1등주, 시가총액 1등주를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소에. 근데 이제 그것을 투자하고 가지고 있다가 나스닥이 마이너스 3%가 떨어지는 그 순간 그걸 매도하고 그렇죠. TLT라는 미국 국채 ETF죠. 네, ETF죠. 네, ETF 1배수짜리. 네, 1배수짜리. 네, 그 ETF를 이제 매입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것이 파는 시점 그리고 다시 그 1등주를 사는 시점은 언젠가요? 사는 시점은 예를 들어서 3월 뭐 1일 날 그 만약에 마이너스 3%가 떠서 주식을 전부 팔고 그 다음에 종가에 TLT를 샀다면 그 다음 달, 그러니까 다음 달이 되는 4월 1일 날이 되는데 하루를 더해서 4월 2일 날 그때까지 마이너스 3%가 안 떴다. 그러면 TLT를 그때 전부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1등주를 다시 사는 게 매뉴얼입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일 날 그래 떴어요. 마이너스 3%가. 그런데 그럼 이제 그 이후로 말일까지 예를 들어서 그 마이너스 3%가 다시 뜨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다음 달 2일 날 이걸 매도하고 다시 시가총액 1위 그렇죠. 주식을 매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15일쯤 돼가지고 또 한 번 마이너스 3%가 났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카운트를 이제 다시 합니다. 그래서 3월 15일 날 마이너스 3%가 떴으면 그러면 4월 15일에다가 플러스 1일을 더해서 4월 16일 날까지 마이너스 3%가 안 뜨면 그때는 이제 그 TLT를 다 팔고 그 다음에 1등 주식을 다시 매수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뉴얼 투자법인 네. 거죠. 근데 이제 공황이라는 하나의 그 특정한 상황을 설정하셨잖아요. 위기 네. 순간 그 조건이 뭐냐면은 마이너스 3%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3%가 4회
이상 예. 예, 올랐을 경우 나왔을 경우 이제 공황으로 보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4회라는 게 30일 이내인가요? 그럼 아니면 어떻게? 한 달 이내에 마이너스 3%가 4번이 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속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30일 이내는 아니고 뭐 29일 날, 30일 날 뜨고 1일 날, 2일 날 떴다 그래도 공황은 아닙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3월 1일 날 떴어요. 네. 그런데 그 이후로 해가지고 이제 3번, 그러니까 1일부터 30일까지 하는 이 한 달 이내에 4번이 떠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 그 연속으로 다음 달하고 연결해서 4회, 아니죠. 30일 이내에 되면 되는 건가요? 그냥 한 달 안에 4번이 뜨는 거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통계나 확률 이런 것들을 중시해서 지금까지 1980년도부터 지금까지 나스닥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일간 지수를 전부 그 통계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공황은 모두 그렇게 한 달 안에만 떴지 그리고 연속으로 해서 뜬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공황 정도 되면 마이너스 3%가 4번은 최소 기준입니다. 최소 기준이고 최소한 뭐 공황이 시작이 되면 한 6번, 7번도 뜹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 숫자 갖고 이렇게 연연은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러니까 어쨌건 예를 들어서 그 한 달 이내에 만약에 2번 일어났고 3월 달이 넘어가서 다음 달 1일 날 다시 발생이 됐다 해도 그때부터 새로 시작하는 그렇죠. 거죠. 이게 연결이 되는 전달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네. 지금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 이러한 매뉴얼 투자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단 네. 말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나스닥이 뭐 좀 지난달서부터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더니 3월 달에 들어서 지금 4회 이상 지금 마이너스 3%가 터졌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우리 조단 소장님은 그 공황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매뉴얼상 공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대공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뭐 이렇게 아주 공식적인 단어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2000년 닷컴 버블이나 아니면 1987년도나 2008년도 금융위기나 2011년도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때 이거를 그냥 공황으로 취급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모든 특징은 마이너스 3%가 4번 떴을 때다. 그랬을 때 그냥 공황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매뉴얼상으로 이건 공황이고 그리고 요번에는 뭐 코로나 공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름을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요 상황에 대해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이제 공황 상태로 진입이 됐는데 현재 상황, 시장 상황에 대해서 뭐 느끼시는 거 좀 솔직하게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공황이 왜 떴냐면 그 공황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이런 감기, 이 바이러스가 이제 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좀 대유행, 글로벌 팬데믹이 되면서 모든 이제 그 수입과 그 공급 이 두 측면이 이제 타격을 받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든가 이 동아시아 쪽은 공급 쪽이고요. 그리고 그 지금은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쪽으로 가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수요 측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급과 수요가 모두 타격을 입었고 그리고 특히나 그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수요 쪽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전에 우리나라 1997년도 IMF 위기도 보면 동아시아에도 굉장히 크게 외환위기가 터졌는데도 미국에 있는 주식시장은 굉장히 잘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 나스닥이 이렇게 떨어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굉장히 주식시장이 안 좋은 진짜 블랙먼데이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12.23%라는 진짜 경이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게 수요 쪽, 특히나 이제 미국 쪽의 타격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중국에 있는 수요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석유 수요가 줄었고 석유 수요가 줄다 보니까 그 미국에서 그 셰일가스 업체들이 있는데 이 셰일가스 업체들이 레포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그 1일짜리 그러니까 채권을 맡겨놓고 그 다음에 돈을 빌려가는 그런 시장이 있는데 그런 시장에서 그 레포 금리라고 해가지고 그 하루짜리 금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준금리가 1%라면 지금 이제 0%가 됐죠. 네. 그랬는데 그게 한 7%, 8%까지 올라가면서 부도 위험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그 러시아하고 사우디하고 그 석유 증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감산에 그 참여를 안 했다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그 사우디의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그 증산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가가 그 한 50불 정도가 되는 게 그 셰일가스 업체들한테는 어느 정도 이제 순이익이 나는데 얘는 지금 현재 한 26달러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셰일가스 업체들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게 생긴 거죠. 그래서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게 되면 레포 시장에서 이제 돈을 빌릴 수가 없고 돈을 빌릴 수가 없게 되면
이 셰일가스 업체들도 부도나고, 그리고 이제 그 레포 시장에서 돈을 빌리던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테일 업체라든가 아니면 여행이나 관광 업체들, 이런 업체들까지도 도미노로 다 그 부도가 나게 생긴 거고, 그리고 그런 쪽에다 이제 돈을 빌려준 그 은행들이 있습니다. 중소은행들이 이제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게 글로벌 투자은행들, 뭐 이제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시티은행들까지도 전부 무너지게 되면 오히려 그 2008년도 금융위기보다도 훨씬 더 큰 파장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현재 그 제로금리하고 양적 완화를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예.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진짜 기록적으로 떨어진 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연준에서 발표하는 거 보면 뭐 제로금리도 했고 또 무슨 뭐 CP도 뭐 어제 발표했죠. 오늘 발표했죠. 뭐 CP도 매입을 한다. 뭐 별의별 대책을 막 끄집어 내놓는데 근데 시장은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은 시장이 너무나 지금 필요 이상으로 좀 패닉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 근본적인 대책은 이 중국, 그러니까 이 감기가 빨리 나야 되고, 감기 이 전 세계적인 현상 자체가 이 감기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내일이라도 치료제가 나오고 그러면 바로 그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좋아지는 상태가 전혀 아닌데 금리만 엄청나게 풀어대는, 그래서 이제 돈만 엄청나게 많은 그 양적 완화를 하게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데 이렇게 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런 거고, 현재 그 미국 정부 측에서도 그렇게 굉장히 좀 의지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의지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나 이런 쪽을 전부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고. 네, 막은 게 한 2달 정도만 지나면, 그 다음에는 뭐 솔직히 글로벌 팬데믹, 그리고서 이제 지역의 이제 아웃브레이크 상황은 이제 끝날 거라고 보는 거죠. 네,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아예 이제 사람들도 못 다니게 하고, 그 다음에 그 2달 안에는 이제 이 위기가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까지는 이제 주식 시장이 더 많이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는 이게 치료제가 나오건 아니면 전염력이 많이 떨어졌을 때, 이제 한국이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2달 정도 지나면 전염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네. 그때가 지났을 때 진짜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주식시장을 그냥 냅두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공황 상태가 우리 소장님은 언제까지 좀 지속이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예측은 하진 않습니다. 예측을 하지 않고, 이게 매뉴얼 상으로 이제 2달 이상의 마이너스 3%가 안 뜨면 그때는 이제 공황이 끝난다고 보는데, 지금 뭐 이 정도로 이제 한 달에 한 5번 정도가 뜨면, 그러면 그랬을 때 뭐 최소한 한 6개월 정도는 갔었거든요. 아, 최소한, 이 어려운 상황이. 6개월 정도는 갔고, 이제 길면은 이제 3년 반도 갔으니까 그거는 예측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뭐 말씀하셨듯이 뭐 치료제가 발견된다든지 아니면 뭐 병이 좀 이렇게 수그러든다든지 이런 어떤 좋은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V자 반등이 일어날 걸로 좀 보세요? 아니면은 그냥 정말 어렵게 좀 이렇게 서서히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무조건 V자 반등이 일어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풀었고, 그리고 이제 치료제 나오고, 뭐 이제 사우디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상황만 좋아지면, 이 정도 돈을 풀면 원래는 이제 미국 시장서부터 이제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대한 대책들도 저는 좀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원래 이제 이 코로나가 유행이 되기 전부터 전 세계의 어떤 경제 펀더멘탈이 약간 어려웠었잖아요. 근데 그 근본 원인은 사실 미국의 어떤 보호무역주의, 우선주의, 미국 우선주의 이런 거였고,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들. 그러면 요것이 좀 지나면 미중 관계는 그 무역 분쟁은 좀 이렇게 수그러들까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좀 갈등 구조로 갈까요? 저는 뭐 갈등 구조가 더 크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보면 GT라고 해가지고 중국의 통신 회사가 있거든요. 화웨이하고 비슷한. 근데 그런 기업들 지금 제재하는 법안들이 지금 속속 올라오고 있고요. 아, 지금도요? 그래서 화웨이나 아니면은 GT 같은 경우도 보면 미국 기술을 쓴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미국이 뭘 하냐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진 기술을 갖고 만든 제품은
그 화웨이나 아니면 GT 쪽에 들어가지 못하는 법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와중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는 오히려 이제 이 코로나 위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더 심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들 먼저 살겠다, 우리나라 먼저 살자, 뭐 이런 그 자국 우선주의로 갈 수 있다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 유럽이든 뭐든 뭐 다 각자 도생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전체 세계 경제는 또 이렇게 탁그 뭐라 그러죠? 안 좋아지죠. 예. 이게 모든 통로가 막히면서 예.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급자족이 되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그 GDP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거의 이제 환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국 같은 경우도 너무 이제 부채가 많아가지고 그 미스키 모멘트가 이제 거의 다가오지 않았나. 부채가 더 이상 부채를 빌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부채를 더 많이 끌어들여가지고 생산성도 향상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이제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항상 이제 자유무역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 자유무역에서 보유무역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예, 미국의 상황에 따라서. 근데 지금은 이제 셰일가스 같은 것들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미국의 상황이 뭐 혼자 보호무역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다급한데 사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우리도 어렵잖아요. 한국도 예. 되게. 한국이 이제 제일 어렵죠. 예. 예. 근데 미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만큼 급한 게 아니니까 예. 그런 상황이 오히려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전 세계 GDP에서 마이너스가 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거든요. 다른 나라는 다 플러스가 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수출을 해야지 이제 달러를 얻어오는 시스템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이 옛날에 1980년도에 많이 썼던 전략이 뭐냐면 미국의 달러가 어떻게 들어가냐라는 거죠. 들어가는 거는 미국한테 물건을 팔거나 아니면 미국이 원조를 해주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달러가 들어가는 거는. 그러면 이제 미국이 뭘 할 수 있냐면 초이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좋은 편, 자기 편일 때는 달러를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좋지 않은 편은 달러를 막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소련이 이제 무너진 거고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유가를 굉장히 저유가로 해가지고 나가게 되고, 일본 같은 경우도 플라자비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게 뭐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니네들 쿼터 제로 해라. 아니면 슈퍼 301조로 해서 130% 관세 때리겠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대 수출하던 건 한 100만 대까지 줄여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고, 그랬어도 일본 경제가 잘 나가고 하니까 저금리를 유도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제 내수를 부양하는 식으로 이제 갔었던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은 그런 상황이네요. 전 세계 경제를 놓고 봤을 때는. 그리고 특히 우리 같은 한국 같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자원이 없는 아주 더 힘든 그 과정이 기다리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네.